강원도 홍천의 읍내 귀퉁이 새벽 4시만 되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다. 빛바랜 간판에 정숙네 식탁이라 적힌 그 작은 백반집은 정숙의 성전이었다. 정숙은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낸 32의 나이부터 60이 넘도록 이 주방을 단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었다. 정숙의 하루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시장 바닥을 누비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무릎 연골이 닳아 걸을 때마다 뚝 소리가 났지만 정숙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고등어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서리가 채 가시지 않은 배추의 밑동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낸다는 고지식한 철학 때문이었다. 식당으로 돌아오면 정숙은 무거운 무쇠솥을 화덕에 올렸다.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정숙의 손등은 늘 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손으로 나물을 무치고 된장을 끓여내면 신기하게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속 같은 맛이 났다. 사장님, 오늘도 고등어 자반 하나랑 청국장 주쇼. 이 집 밥 안 먹으면 하루가 안 풀려. 정오가 되면 식당은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군청 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숙은 땀방울이 콧등에 맺히는 줄도 모르고 화구 앞에서 불과 사투를 벌였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맨손에 가까운 얇은 행주로 잡아 나르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허리를 굽혀 불판을 닦았다. 정숙의 앞치마는 늘 고춧가루 물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싸워 이겨낸 훈장이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정숙은 딸 수진을 서울의 명문대에 보냈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정숙에게 육체적 고통은 자식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일 뿐이었다. 식당 권리금 1억 5천,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예금 1억, 남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 합쳐서 3억 원이라는 돈은 정숙이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며 일궈낸 피와 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사위 대연을 데리고 내려왔다. 수진은 정숙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나 임신했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어. 대연 씨랑 나랑 둘이 벌어도 전세금 올리기도 힘들어. 엄마 식당 이제 힘들잖아. 이거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면 안 돼? 우리가 넓은 아파트 사서 엄마 모시고 살게. 엄마가 손주 봐주면 나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엄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대접받으며 살아야지. 사위 대연은 정숙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기반만 잡아주시면 제가 평생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이 좁고 더운 주방에서 언제까지 고생하실 거예요? 저희랑 가서 넓은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게 지내세요. 정숙은 망설였다. 이 식당은 그녀의 육신이었고 영혼이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올 딸과 고개를 숙인 사위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부모가 되어 자식 길을 막아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다. 결국 정숙은 30년 세월이 깃든 식당을 단 한 달 만에 정리했다. 단골들이 눈물로 배웅하던 날 정숙도 주방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정숙은 자신의 전 재산 3억 원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울의 34평 신축 아파트.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리석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지는 정숙을 껴안으며 엄마 사랑해. 진짜 잘 알게라고 속삭였다.
그때 정숙은 자신의 노후가 저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화려할 줄만 알았다. 그것이 자신의 수의를 미리 짜는 일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삶은 정숙이 상상하던 공주 같은 노후가 아니었다. 입주 일주일 만에 정숙은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수지는 출근하며 엄마 청소기 돌리는 법 알지? 민준이 기저귀는 3시간마다 갈아줘야 해. 그리고 대연 씨 셔츠는 꼭 손빨래해줘. 세탁기 돌리면 망가진대라며 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나갔다. 정숙의 하루는 홍천 식당 시절보다 더 고됐다.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돈을 내며 고맙다고 인사라도 했지만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정숙은 100평 같은 34평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았다. 사위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정숙이 차려낸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어머님, 요즘 국이 좀 식었네요 라거나 아이 교육상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같은 훈수를 뒀다. 정숙이 가장 서러웠던 것은 공간의 상실이었다. 아파트에서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안방은 딸 내외의 차지였고 통창이 있는 작은 방은 손자 민준의 방이었다. 정숙의 방은 주방 옆에 붙은 원래는 다용도실로 쓰려던 북향의 좁은 방이었다. 정숙이 홍천에서 가져온 낡은 자개장은 집 분위기. 망친다는 수진의 한마디에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져 버려졌다. 엄마,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써. 내가 새로 예쁜 서랍장 사줄게. 그렇게 정숙의 추억은 하나둘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정숙은 점점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우스키퍼가 되어갔다. 딸과 사위는 자기들끼리 와인을 마시며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나 주식 이야기를 나눴고 정숙이 그 대화에 끼려 하면 엄마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쉬어라며 말을 잘랐다. 정숙은 어느덧 거실 소파에 앉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사위가 퇴근하면 슬그머니 자신의 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이 집에서 가장 약자였다. 돈은 이미 자식들의 명의로 된 벽돌과 시멘트 속에 굳어버렸고 정숙에게 남은 것은 기한 없는 노동권뿐이었다. 손자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정숙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식당 일을 하며 다쳤던 허리는 디스크로 도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주부습진과 관절염으로 흉측하게 변했다. 하지만 수지는 엄마의 아픈 기색을 유세로 받아들였다. 엄마, 나도 회사에서 치여 죽겠어. 엄마만 힘들어? 나도 엄마 도와주려고 학원비 아껴가며 용돈 주잖아. 제발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해. 듣는 사람 기운 빠져.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숙은 신음소리를 삼켰다. 자신이 홍천의 그 뜨거운 화구 앞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이 이제는 딸의 짜증 섞인 용돈 몇 푼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숙은 밤마다 캄캄한 방에서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을 만지며 물었다. 정숙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내가 꿈꾸던 노후가 정말 이거였니? 하지만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민준이가 6학년이 되던 해겨울,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딸 수진과 사위 대연은 며칠째 자기들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곤거렸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그 불길함은 정숙이 장을 보고 돌아온 어느 화요일 오후 현실이 되었다. 수지는 정숙을 식탁으로 불러앉혔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낯선 요양시설의 팸플릿이 놓여 있었다.
엄마, 민준이 이제 중학교 가잖아. 사춘기 애한테 자기만의 공간이 진짜 중요하대. 지금 민준이 방이 너무 좁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한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 방을 민준이 공부방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어.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거실에서 자라는 거냐? 옆에 있던 사위 대연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거실은 좀 그렇고요. 요즘 경기도 쪽에 실버타운 정말 잘 나와요. 거기 가면 엄마 또래분들도 많고 식사도 다 해준대요.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신데 매일 청소하고 밥하시는 거 저희도 보기 안 좋아서요. 이번 기회에 엄마도 엄마 인생 찾으셔야죠. 정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인생. 그 말은 12년 전 홍천 식당을 접게 만들 때 그들이 했던 감언이설이었다. 내가 내 인생 찾으려고 여기 왔니? 너희가 엄마 없으면 죽는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어서 내 전 재산 3억 다 내주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갈 곳 없는 늙은이를 나가라고. 정숙의 외침에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엄마, 진짜 그 3억 소리 좀 그만해. 그 돈 엄마가 자식 잘 되라고 기꺼이 준 거잖아. 우리가 강제로 뺏었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엄마 여기서 먹고 자고 한 비용은 생각 안 해? 서울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가 엄마 모시느라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효자 소리 듣는데 나는 친정엄마 모신다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았어. 사위 대연은 더 냉정했다. 어머님, 법적으로 따져도 그 돈은 이미 증여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서 손주 보신 거, 그거 할머니로서 당연한 기쁨 아니셨어요? 그걸 지금 노동으로 계산해서 청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실망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드린 용돈이랑 생활비 합치면 그 3억같이 충분히 넘어요. 이제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죠.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식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엄마의 희생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유효기간 지난 가구만이 보일 뿐이었다. 정숙은 부엌벽에 걸린 자신이 홍천에서 가져온 낡은 국자를 바라보았다. 저 국자로 수천 번 넘게 국을 퍼서 자식들을 먹였건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축출 선고였다. 너희들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정숙의 눈물 섞인 물음에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인상을 썼다. 엄마, 할머니 왜 저래? 나 인강 들어야 하는데 시끄러워. 할머니 방에서 나는 파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단 말이야. 빨리 좀 해결해줘. 손자의 차가운 눈빛은 정숙의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였다. 정숙은 깨달았다. 이 집 어디에도 그녀의 눈물과 땀이 배지 않은 곳이 없건만 정작 그녀가 누울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3억 원이라는 돈은 자식들의 탐욕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사라졌고 정숙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채 차가운 겨울바다로 던져질 처지였다. 수진과 대연의 퇴거 통보가 있은 후 집안의 공기는 도살장처럼 차갑고 예리해졌다. 정숙은 밤잠을 설쳤다. 좁은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홍천 식당의 화덕 열기가 그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는 몸은 부서질 듯 힘들어도 내 집, 내 가게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숙의 손에 남은 건 닳아 없어진 지문과 욱신거리는 관절통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커다란 파란색 쓰레기 봉투 몇 뭉치를 정숙의 방 앞에 툭 던져두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방 비워야 하니까 짐 정리 좀 해. 실버타운은 수납 공간 별로 없으니까 꼭 필요한 옷 몇 벌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 특히 저 낡은 소치랑 국자 같은 건 절대 가져갈 생각 마. 요양원에서 그런 거 쓰지도 못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에 놓인 손때 묻은 무쇠솥을 어루만졌다. 남편이 죽고 식당을 처음 열 때 시장 대장간에서 맞춤으로 짜온 솥이었다. 그 솥으로 수만 명의 손님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고 수진의 대학 등록금을 벌었으면 지금 이 아파트의 기초가 된 3억 원을 일궈냈다. 정숙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훈장이었지만 딸에게는 그저 인테리어를 해치는 고물일 뿐이었다. 이게 고물이니? 이게 내 등록금이 되고 내 결혼 자금이 된 거야. 어떻게 이걸 버리라고 하니? 정숙의 울먹임에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엄마, 제발 감성팔이 좀 그만해. 그거 다 옛날 이야기잖아. 지금은 2026년이야. 누가 요즘 그런 솥에 밥을 해 먹어? 그리고 엄마가 모았다는 그 돈 따지고 보면 우리 키우면서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잖아.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내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나 이 집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 엄마가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면 되겠어? 짐. 그 단어가 정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었다. 주말이 되자 사위 대연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정숙이 아끼던 낡은 사진첩과 홍천 식당의 장부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런 종이 쪼가리들 다 먼지만 나고 진드기 생겨요. 민준이 비염 있는 거 아시죠? 애 건강 생각해서라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낡은 코트. 이거 10년도 더 된 거 아닙니까? 실버타운 가면 거기서 단체복 같은 거 주니까 필요 없어요. 정숙은 대연의 손목을 붙잡았다. 대연아, 이건 내 인생이야. 내 남편 사진도 있고 내 처 어릴 적 사진도 있단 말이다. 이걸 버리면 나는 뭐가 남니? 대연은 정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어머님, 자꾸 고집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머님 위해서 좋은 시설 알아봐드리고 입소비까지 내드리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이 보태주신 그 3억 물가 상승률 따지면 지금 가치로 얼마 안 돼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 모시면서 들어간 기회비용이 훨씬 큽니다. 이제 서로 깨끗하게 끝내자고요. 정숙은 주저앉았다. 자식들은 이미 정숙의 인생을 감가상각이 끝난 폐기물로 분류해놓고 있었다. 그들은 정숙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숙이라는 존재 자체를 삶에서 삭제하고 있었다. 정숙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결국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앞집 아주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금방 수진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저녁 집안에는 유례없는 폭풍이 몰아쳤다. 엄마, 앞집 아줌마한테 우리 험담했어? 우리가 엄마 내쫓는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수지는 식탁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정숙은 기가 막혔다. 험담이라니. 내가 틀린 말했니? 너희가 나한테서 3억 가져가고 10년 동안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길바닥으로 내모는 게 사실 아니냐?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위 대연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엑셀로 정밀하게 작성된 표였다.
어머님 자꾸 돈 얘기하시니까 저도 계산 좀 해봤습니다. 지난 12년간 어머님 식비 매달 40만 원, 관리비 14지분 월 15만 원, 명절마다 드린 용돈, 어머님 무릎 수술비와 약값. 여기에 어머님이 이 집 방 한 칸 점유하신 임대료 시세까지 합치니까 딱 3억 2천만 원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주신 3억, 이미 저희가 다 갚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더 썼더군요. 그건 자식된 도리로 안 받을 테니까 이제 돈 얘기는 그만하시죠. 정숙은 서류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을 보며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위는 장모에게 준 용돈 10,000원짜리 한 장까지도 채무 변제로 기록해두고 있었다. 그럼 내가 민준이 업어 키우고 너희 밥 해주고 빨래해준 내 노동력은 어디 있니? 내가 식당에서 일했으면 한 달에 300은 벌었을 게다. 10년이면 그게 얼마니? 정숙의 항변에 수진이 실소했다. 엄마 참 무섭다. 손주 예뻐서 본 걸 돈으로 환산해? 그럼 엄마가 우리 집에 살면서 손주 재롱 보며 얻은 정신적 행복은 얼마짜리인데? 엄마 고향 친구들은 자식들 눈치 보여서 손주 보고 싶어도 못 봐. 우리는 엄마한테 그 기회를 준 거야. 그 행복에 대한 비용은 왜 계산 안 해? 정숙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식들의 논리 속에서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도리 혹은 노년의 즐거움으로 포장되었고 자식들이 내놓은 푼돈은 정확한 채무 이행이 되어 있었다. 정숙이 30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모은 3억 원이 사위의 엑셀표 안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구나. 괴물을 키웠어. 정숙의 탄식에 수지는 차갑게 돌아섰다. 엄마 말 조심해. 우린 최선을 다했어. 요즘 세상에 엄마처럼 대접받고 산 노인 없어.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내일 이삿짐 센터 올 거니까 준비해. 짐은 우리가 다 선별해서 버릴 테니까 손대지 마.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좁은 방 안에서 정숙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그 손은 이제 자식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자살행위였다는 것을. 이삿날을 사흘 앞둔 저녁 집안에는 묘한 활기가 돌았다. 정숙을 내보내고 그 방을 어떻게 꾸밀지, 가구는 무엇을 들릴지 상의하는 딸 내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대연 씨, 민준이 방에 들어갈 모션 베드 주문했어. 그리고 저 방 벽지는 연그레이로 바꾸자. 엄마가 쓰던 방이라 그런지 파스 냄새가 벽지에 밴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정숙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마지막 저녁을 준비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무생채, 그리고 사위가 유난히 잘 먹던 북엇국이었다. 정숙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중 누구도 정숙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새로 살 게임용 컴퓨터 사양을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사위는 태블릿으로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다. 정숙이 접시에 갈비찜을 담아 민준이 앞으로 밀어주자 아이는 인상을 쓰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나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이런 기름진 거 싫어. 그리고 요양원 가면 이런 거 못 먹으니까 할머니나 많이 먹어도. 13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숙의 심장에 소금을 뿌렸다. 수지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정숙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애 입맛 좀 존중해줘. 엄마는 꼭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 그리고 우리 내일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저녁 대충 먹고 일찍 자. 아,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실버타운 차 오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게 준비하고. 정숙은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한 채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자신이 젖을 물려 키운 딸,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 제 몸보다 귀하게 업어 키운 손자. 그들은 정숙이 차린 밥을 먹으면서도 정숙을 유령 취급하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보따리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딸 몰래 숨겨두었던 홍천식당의 무쇠국자와 남편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 불이 꺼지고 자식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다. 정숙은 캄캄한 방에 앉아 자신의 뒤틀린 관절을 만졌다.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정숙은 울지 않기로 했다. 아니, 눈물조차 이미 자식들을 위해 다 쏟아부어 말라버린 듯 했다. 정숙은 창밖을 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 중 정숙의 눈물을 닦아줄 빛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정숙은 내일 아침 자신을 데려올 차를 기다리며 처음으로 자식들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을 정성껏 갈고 닦았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무기였다.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안개 낀 서울의 하늘은 정숙의 마음처럼 잿빛이었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 수지는 정숙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실버타운 차 금방 온대. 짐은 어제 우리가 내놓은 게 전부지. 괜히 구질구질하게 옛날 물건 챙겨서 시설 사람들 눈총 받지 마.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숙은 어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챙긴 작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이미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정숙의 방 치수를 재고 있었다. 정숙이 채 나가기도 전에 그녀가 10년 넘게 머물던 공간은 공부방이라는 명목하에 난도질당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사위 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계를 보았다. 어머님 가시는 길에 용돈 좀 넣었습니다. 거기 가면 식사 다 나오니까 군것질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민준이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서 겨우 마련한 거니까 아껴 쓰세요. 대연이 내민 봉투는 얇았다. 3억 원을 가져간 사위가 생색내며 건네는 50만 원. 정숙은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품속에 넣었다. 사실 정숙에게는 그들 몰래 간직해온 비밀이 하나 있었다. 12년 전 홍천식당을 정리할 때 정숙은 3억 원을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겨둔 비상금이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죽기 전 정숙의 이름으로 몰래 들어두었던 땅과 작은 상가 지분이었다. 당시엔 가치가 없었으나 최근 홍천 지역 개발로 그 가치가 수진이 가져간 3억 원의 몇 배에 달하는 수십억 대로 치솟아 있었다. 정숙은 합가 초기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모신다면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특히 최근 며칠간 자식들이 보여준 뻔뻔함은 정숙의 자비심을 차갑게 식혔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한 노란색 요양원 셔틀버스. 수지는 정숙을 차에 밀어넣듯 태우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도착하면 전화해. 우리도 적응하느라 바쁘니까 당분간은 연락 자제하고 잘 지내. 차가 출발하자 정숙은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아파트 숲속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가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정숙은 품속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 꽉 쥐었다. 그 통장 안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돈이라는 괴물이 잠자고 있었다. 정숙이 떠난 지 불과 3달 만에 수진의 완벽했던 공부방 계획은 비극으로 변했다. 할머니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집안은 날 선 칼날들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정숙이 도맡아 하던 살림과 육아의 공백은 고스란히 비용과 스트레스로 돌아왔다. 대연 씨,
오늘 설거지 왜 안 해놨어? 나 회사에서 야근하고 왔단 말이야. 당신은 손이 없어? 나도 피곤해. 예전엔 어머님이 다 해주셔서 몰랐는데 집구석이 왜 이리 지저분해? 정숙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던 바닥에는 먼지가 쌓였고 사위가 그토록 타박하던 파스 냄새 대신 배달 음식의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손자 민준이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며 냄새난다고 구박하던 아이는 이제 엄마의 잔소리만 남은 집에서 엇나가기 시작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아이는 할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집밥 대신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며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설상가상으로 사위 대연의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대치동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수백만 원. 수진과 대연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 밤 고성을 질렀다. 그때 엄마 돈 3억 말고 엄마가 숨겨둔 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당신 장모님한테 뭐 숨겨둔 거 없냐고 안 물어봤어? 대연의 파렴치한 물음에 수진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가 무슨 돈이 더 있어? 그 3억이 전 재산이었지. 아, 짜증나. 엄마 있었으면 애라도 봐주고 밥이라도 해줬을 텐데 괜히 내보냈나 봐. 그들은 정숙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숙의 노동력과 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결국 대연은 사채에 손을 댔고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숙이 있는 실버타운을 찾아가기로 했다. 엄마에게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아니면 엄마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아볼 심산이었다. 경기도의 한 한적한 실버타운. 수진과 대연은 초라한 행색으로 정숙을 찾았다. 그들은 정숙이 구석진 방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정숙의 모습은 뜻밖이었다. 정숙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시설 관계자들의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로비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이제 다시 모시려고요. 집이 좀 좁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같이 살아야죠. 대연은 굴욕적인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다. 모시겠다고? 아니, 내 돈이 필요해서 온 거겠지. 정숙의 서늘한 목소리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리 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민준이 학원비도 없어. 엄마가 홍천에 숨겨둔 땅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거 팔아서 우리 좀 살려줘. 엄마 자식 죽는 꼴 보고 싶어? 정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정숙이 이미 홍천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확인서였다. 다만 정숙이 죽을 때까지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과 경호 서비스가 보장된 계약서였다. 수진아, 대연아. 너희는 엑셀로 내 인생을 계산했지? 내가 준 3억을 밥값으로 깠다고 했더냐? 나도 계산을 해봤다. 너희를 키우며 쏟은 내 30년의 세월, 내 관절, 내 눈물. 그건 너희가 가진 그 알량한 아파트 수십 채를 가져와도 못 갚는 돈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추억을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 땅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을 지키려는 진짜 부모들을 위해 쓰일 게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집에서 내보낼 때 너희가 했던 말 기억나니? 각자 인생 살자고 했지. 그래, 이제 각자 살자. 너희는 너희가 만든 그 지옥 같은 계산기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라.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다. 밖에는 정숙을 위해 마련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수진과 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정숙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무쇠 국자를 꺼내 만져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정숙은 30년 만에 주방의 뜨거운 열기를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